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신가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네. 가져왔는데, 물론 지금도 전체 그룹 자체는 해체가 됐지만 네. 계열이 분리돼가지고 남아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네. 그런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많아서 네. 어느 회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죠. 대우입니다. 대우. 네, 대우와 김우중 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아마 대우에 대해서는 지금도 네. 경제를 또 전공하시고 네. 하셨으니까 아마 이 대우가 이렇게 계열이 분리되고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났었던 거죠.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갑론을박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컸던 기업이기도 하고 한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했었고 재계 서열만 하더라도 2위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네. 결국은 붕괴를 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마산 출신이라서 아. 서울역에 처음에 딱 올라왔을 때 그럼 바로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그 건물이 예. 사실 대우 사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게 그 드라마 미생의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됐었던 예, 예. 공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이 대한민국이 성장해 나가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사맹들의 어떤 상징과 같은 공간으로서 네. 자리매김했었던 곳도 이제 대우기도 했었고, 신경숙 선생님 소설에 그 외딴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우 빌딩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에 봤던 대우 빌딩을 잊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나와 그때까지 봤던 것 중 제일 높은 것. 거대한 짐승으로 보이는 저만큼의 대우 빌딩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엄마와 외사촌과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 당시의 위용을 이제 딱 묘사해주는 네. 문구네요. 요거는 저는 이제 도시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 건물 자체는 사실 그 만들어질 수 없는 건물이긴 합니다. 왜요? 용적률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편법으로 올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의 용적률과 조금 다르기도 했었고 이제 예.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만들 수 없는 빌딩입니다. 그렇군요. 옆에서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좁은데 높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장벽 같이 이렇게 맞아요, 서 있는 맞아요. 건물이잖아요. 예. 그런 건물이 지금 대우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한 시대를 풍미했고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기업 대우, 이걸 만든 김우중 어떤 분이십니까? 김우중 같은 경우는 1936년생이고요. 집안 자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 집안은. 원래 집안은.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엘리트시고요. 네. 일단 그 경성제대까지 나오신 분이고, 어이구. 그다음에 그 교수님까지 하시기도 하셨었고, 예. 굉장히 집안이 굉장히 좋았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전쟁 때 꺾입니다. 아버지가 납북이 되세요. 아이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상 가장으로 김우중이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됐었던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저희 한번 배달편 옛날에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 배달 중에 이제 신문 배달 하시는 분들의 예. 어떤 그 서사들 공부 잘하는 네. 부지런한 학생들. 그 분들 중에 이제 막 그 재벌로까지 막 성장했었던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다 어렸을 때 그렇게 신문 배달로 하면서 근면 성실을 배우고 했었던 그 서사 있잖아요. 예. 그 전형적인 분입니다. 김우중 회장님이. 네. 그리고 본인 자서전에 의하면 뭐 오늘 이야기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신문 배달을 할 때도 그 고학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신문 배달을 할 때도 본인은 남들과 다르게 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빠르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문 배달을 하는 친구들이랑 경쟁이 붙으면 그 친구들과 또 다르게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장사수하는 신문 배달 할 때부터 배웠다. 뭐 이런 서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신문 배달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주경야독한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기고에 들어가서 네. 연대 지금 그 경제학과까지 네.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어떻게 좀 집안은 좀 가난하고 했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성장해 나가는 서사들을 대학
입학까지도 이렇게 쭉쭉쭉 키워 나갔었던 거죠. 예. 그러면 네. 김우중 회장이 본격적으로 사업 또는 비즈니스에 참여하게 된 건 바로 졸업한 뒤부터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셀러리맨 생활을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원래 셀러리맨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럼 원래 꿈은 뭐예요? 유학 가려고 하셨대요. 아, 공부하려고. 공부를 계속 하시려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그냥 정말 아는 그 친척이 예. 6개월만 예. 우리 회사에서 좀 일만 좀 도와달라. 뭐 네가 그 영어도 조금 하고 학력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중간에서 좀 이런 거 연결 좀 해주고는 좀 네. 해봐봐. 라고 했는데 보통 친인척이 그 정도 6개월 정도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을 잠깐 하는 거면 네. 약간 잠깐 어떻게 보면 유학 자금 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살려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성과들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도 본인의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대우라고 하는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가져갔었던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회사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걸 다 뜯어 고쳤던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보고 방식 같은 것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보고서 쓰는 양식 같은 거 통일한다거나 뭐 이런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회사가 점점 커나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효율성 같은 것들이 그 시간을 아껴줌으로써 파생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것들을 6개월 안에 만들어 나갔었던 거죠. 야, 이 사실 졸업하고 나선 그런 것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지 바로 알기가 힘든데 네.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이 네.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일하고 시간을 아껴 쓰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을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창업이 아닌데요? 그럼 창업은 언제 한 겁니까? 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또 사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또 여자친구가 로맨스가. 있으셨는데 여자친구분이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만나러 가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 여행 같은 네, 거죠. 네. 퇴직 여행으로 유럽을 갔다 와라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본인이 어쨌든 뭐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가는 길에 태국에 네. 들렸대요. 네. 왜냐면 환승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예. 이제 그 한국에서 바로 유럽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으니까 태국에 환승을 했는데 그 환승 시간이 이때는 길잖아요. 네. 지금처럼 무슨 환승 뭐 3-4시간 만에 툭툭툭 딱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며칠 묵어야 되는 환승이었는데 이때 계약을 따냈답니다. 이야, 이거는 뭐 본인이 얘기한 거라서 약간 MSG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회사가 부도날 뻔했었던 회사가 뭐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있어서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런 거죠. 여기 이제 태국을 와서 봤는데 태국에서 돌아가는 섬유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랑 크게 수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당시 태국은 한국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계약을 따냈대요. 그리고 영국을 안 갔답니다. 또 보기로 했던 일정을 또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는 헤어졌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일에 좀 이때 당시에는 좀 젊은 나이에 미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그 서사에서 하나의 확실한 맥락은 있네. 진짜 일중심인 사람이네. 그렇죠. 일의 모든 게 방점에 찍혀져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계약을 따가지고 이제 또 넘기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근데 이때 나이가 30 즈음이었답니다. 대단하네요, 그건 진짜. 야, 자 그런데 그러면 친인척의 회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했으면 네. 그냥 거길 계속 다니면서 같이 그걸 읽어나가도 되는데 네. 다시 떨어져 나와서 그럼 창업을 한 거예요. 네. 이때 이제 30 즈음에 내가 굳이 왜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30 즈음에
맞게 되는 약간 그 병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다들 예. 이제 본인도 그걸 겪으셨던 것 같고 그때가 이제 1967년이었고 그때 이제 대우실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본인은 돈이 없었대요. 근데 본인이랑 연이 있었던 그 분이 원래 같이 이제 그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연을 맺었었던 분이 너 그 정도의 어떤 인맥도 있고 사업 수완도 있으면 네가 창업을 하는데 그럼 나도 돈을 보탤 테니까 같이 공동 창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자본금 500만 원을 그쪽에서 투자를 하고 네.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동력과 인맥과 이런 거를 갈아 넣는 걸로 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되고 본인 또 친구가 이때 다른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친구한테 나 이번에 사업 시작했어라고 하니까 그 친구도 그럼 나 회사 그만두고 김우중 너를 믿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둘이 이제 아까 그 투자를 하셨던 그분이랑 같이 창업은 했지만 그 뒤에 친구분까지 해가지고 셋이 사실상 처음에 이제 대우실업이라고 하는 거를 성장시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자본금 50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 돈 정도라고 하니까 네. 뭐 크다면 클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기업을 딱 하고 창업했을 때 뭐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 엄청난 규모의 회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직원 5명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5년 만에 수출 실적을 말도 안 되게 뻥튀기 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거의 첫 해부터 30만 달러, 막 50만 달러 막 이런 수출액을 받아왔을 정도로 시작부터 굉장히 크게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김우중 회장의 여러 자서전은 저희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내용들이라서 이분이 이 단기간에 네. 대우 실업을 만들고 난 뒤에 있었던 그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네네. 성과들 네. 이걸 보니까 네. 그 과거 자기가 뭐 태국에서 뭐 잠시 거기서 뭐 네. 성과를 내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 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인척 회사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또 회사를 흑자 전환하고 네네네네. 하는 얘기를 에이 너무 과장되셨네라고도 얘기를 못 하는 대목이 바로 네. 이 대목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성장 전략이 있었길래 네. 이렇게 승승장구를 초반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서사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게 본인 회사 차린 다음에 성장을 실제로 시켜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뒤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가의 성장 방향성을 잘 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1967년이면 한창 수출 주도의 어떤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올 때이기도 하고 네. 이제 본인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국가 성장의 경제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를 뭐 본능이라면 본능이고요. 예. 아니면 이걸 읽는 눈이 있었다면 있었던 건데 그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나중에 본인이 했었던 자서전에도 그 유명한 말 여러 개 있잖아요. 돌멩이를 갖다 팔아도 팔려면 판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한국이 지금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섬유 그때 당시 그냥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섬유, 봉제, 생활용품, 면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메리아스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파는데 근데 대우는 다른 기업들이랑은 다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생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판매입니다. 판매. 네. 그냥 있는 것들 갖다가 우리는 파는 회사야라고 하는 이거 뭐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장 중심의 어떤 사업들을 초창기부터 하게 됐고요. 네. 제조보다는 거래다. 거래라고 하는 게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당시에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는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여기에 방점을 찍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방만한 경영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열악하게 만든다는 것도 봤을 거고 네. 그러니 그런 것들에서 얻었던 경험들이 대우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투영도 됐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그리고 김우중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일단 셀러리맨 출신이기도 하니까 또 국내에 없었대요. 명절을 한 번도 가족과 보낸 적이 없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셀러맨들을 함께하는 어떤 경영 같은 것들을 대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초창기부터 70년대부터 그런 식의 이제 본인 리더십을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에다가 방점을 찍는 걸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효율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서 조직 자체를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나갑니다.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저 돈을 벌지 않는 부서는 최소화한다. 아. 그러니까 뭐 인사 관리, 조직 관리 이런 네. 게 이거는 나중에 대우가 그 좀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어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심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원 숫자를 줄이고 네. 뛰는 사람들한테 네. 다양한 곳에서 뛸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전투형이죠, 전투형. 그러니까 최전방에다가 모든 것을 다 실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조직화가 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것만 투자를 하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리더십을 만들어 나갔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효과는 분명합니다. 네.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회장도 나가가지고 예. 본인이 샐러리맨의 역할까지 담당을 해 나가면서 예. 최전선에서 이끌어 나가고 네. 그럼 돈이 벌리고 뭐 이러면 인사나 어떤 그 조직 관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그냥 월급 받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회사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왜 문제로까지 이게 확장이 되냐면 서로 문제인지를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돈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돌고 굴러가는데 네네. 회사 안에는 이거를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적었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힘이 실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네. 아. 그거를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극단적으로까지 끌어올렸었던 기업이 이제 대우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우의 모태가 된 건 일종의 종합상사, 무역회사인 것 네. 같은데, 근데 저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대우를 제조업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대우 자동차, 그리고 대우 조선, 그리고 대우 중공업 네. 이런 건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정책을 잘 파악했다라고 지금 와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특혜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1970년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중공업,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대우전자 네.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이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인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 인수를 하는 전략을 짜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회사들을 인수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특혜로 봐요. 왜요? 그건 대우한테 몰아주기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은 197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경제 성장의 드라이브가 단순 수출이 아니라 이제는 중화공업화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고 네. 거기서 이런 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그 모든 일감들이 대우라고 하는 회사로 넘어간 거니까 네. 누군가는 이거 인위적으로 키워준 거 아니야? 키워준 거 아니야?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게 예. 아버지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생님입니다. 아, 은사님이에요. 네네네. 그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의 교장까지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일감 몰아준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대우가 창업이 아니라 인수를 했었던 기업들을 보면 네. 사실 그거는 특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좋은 회사를 넘겨준 게 아니군요. 부실 회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실 회사를 인수를 해갔는데 이때 김우중 회장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은 인수하기 싫었는데 예. 국가의 성장 드라이버가 그렇게 갔고 아. 오히려 국가에서 나에게 그걸 책임을 떠넘기는 형식이었고 그 부실했었던 기업을 나는 살린 사람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시선이 워낙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1970년대 중반부터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화공업에까지 이제 발을 뻗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또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네. 이게 약간 뭐라 할까요? 그 대우를 좀 우대해 주거나 네. 대우에게 편익을 제공해 준 흔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당시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우중 회장이 뭐 서신을 주고받았던 자료가 남았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으면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자서전에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우중이라고 불렀다. 아, 그러면 약간 편의를 봐준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국가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게 예.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재벌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다음 그 대기업으로 성장해 났던 그 재벌들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어떤 산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성장해서 특혜를 받고 그 특혜를 통해서 국가 성장을 했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선택된 하나의 기업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한 젊은 청년, 왕성한 혈기 넘치고 총기 있는 청년이 슬슬 대우라는 큰 거대 조직을 읽어갔던 초반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대우는 해외 경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은 언제쯤 한 겁니까? 사실 뭐 해외로 진출했었던 거는 처음부터입니다. 네, 동남아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을 해외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는 회사로 처음부터 자리매김을 했는데 김우중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어떤 특징을 보라고 하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그렇죠. 리스크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이 진출하지 않았던 곳에 처음부터 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근데 이게 지금은 그거를 그냥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 이제 근데 1960년대 후반부터 출발했었던 이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주로 성장해 나갔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지금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냉전이라고 하는 체제가 굉장히 강고했었고 이 냉전에 그 또 1, 2세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3세계라고 하는 세계들도 또 존재했었고 그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나라들과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늘 언제나 긴장하고 있고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국가 간의 관계들이 결정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위험하네? 아무도 안 들어가네? 그럼 내가 들어가면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좀 대표적으로 갔었던 공간이 이제 중동이고 아프리카인 건데 사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건설이 한때 붐이기도 했었고 그게 국가 전략이기도 했었고 하니까 뭐 그때 다들 그렇게 갔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힘듭니다. 일단 중동에 가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는 거기도 했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왜 가신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잘 사는 나라에도 가지만 그런 나라에만 갔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 그냥 중간에 그냥 떡하니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사관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중공업 하는 공장 깔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근데 여기에 건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건설회사가 없네? 그럼 건설회사 또 하나 인수해. 그럼 건설회사 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아프리카를 가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독재국가도 어떤 독재국가냐 갓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 물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거의 대표적인 거 잘 아시는 것처럼 리비아 이런데 카다피 총 들고 만나러 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깔아주겠다. 갖다 드리겠다. 네, 그래서 깔아주고 만들어주면 돈이 없다 그러는데요. 중동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이제 막 갓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독재 시작한 나라가 무슨 현금이 있겠습니까?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 현금 됐다 알겠다 그 현금 주지 마라. 그럼요. 너네 원유가 있으니 그 원유를 우리한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20세기에 물물 교환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 원유를 또 정제하는 회사를 또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현지에서 현지 법인을 또 만들고 거기에서 또 그걸 판매로 해서 그러면
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관계를 맺었다가 돈을 못 받았었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그 나라에 또 접촉을 한답니다. 너네 리비아에서 돈 못 받았지. 내가 대신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또 팔아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 나고 삼자 축을 또 연결해주고 네. 거기에서 또 법인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또 돈 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기업들이 해외 진출했었던 사례랑도 또 다른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뭐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여기까지는 리스크를 질 수 있는 부분들을 와 되게 용감하게 갔다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우중이 했었던 그 해외 진출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냉전이 한창이던 이 시절에 동구권을 뚫습니다. 네. 근데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그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예. 당시 냉전 구도를 깰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CEO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냉전의 한가운데 있었던 나라였고 예. 그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60, 70, 80년대까지를 보냈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장사해서 성공한 CEO가 동구권에 무엇인가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간다? 예.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1980년대 냉전이 해체되기 전부터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어떤 비즈니스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 가장 큰 주안점을 뒀던 동구권 국가들은 어디였습니까? 없습니다. 뭐 폴란드도 있고요. 네. 그런 기준 자체를 잘 두지 다 않아요.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북한까지 갑니다. 북한에도요? 네. 북한에도 80년대 후반부터 들어갑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감각은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다라면 무모한 건데 네. 어쨌든 그렇게 시장을 뚫어내거든요. 예. 소련, 뭐 중국도 굉장히 초창기에 들어가고요. 예. 중국, 소련, 동구권의 다양한 나라들, 심지어 북한까지 들어갔었던 건 그런 제한 같은 것들은 두지 않았었던 사람. 예.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실패인지 성공인지 이걸 잘 가름하기 어려운 게 중앙아시아 지역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스탄자 붙은 국가들 있지 네네네네네. 않습니까? 거긴 전통적인 제조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들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대우가 네. 예전에 설립했는데 대우 자동차는 없어지고 그 남은 부품사들만 남아서 네. 아직까지도 부품을 제공해주고 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뭔가 그냥 뭐랄까요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네네네.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대우는 세계 경영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죠? 세계 경영을 처음부터 했었고요. 예. 그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점에 다다르게 됐었던 거는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90년대 넘어가서 93년서부터긴 합니다만 네. 애초에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했던 건 이미 70년대부터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대우의 전성기라고 할 거는 언제를 얘기해야 될까요? 대우 전성기는 뭐 가장 큰 전성기라고 하면 이제 재계서열 2위에 올랐었던 시점이라고 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990년대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인데 사실 그 전부터 대우는 위기라고 하는 거를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1970년대에서부터 쭉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라는 거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쭉쭉쭉 성장을 해 나가지만 대우가 전성기다, 최전성기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커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걸 좀 외치기 시작했을 때부터를 대우의 최전성기라고 만약에 본다면 1993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대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략들을 취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대우라고 하는 기업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스탄자 들어가는 그 나라들에서 아직도 그 제조업의 기반이 대우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대우가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대우자동차가 결국 GM으로 바뀌고. 바뀌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도 유럽이나 다양한 나라들에서는 GM보다는 대우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요. 예. 그거는 대우자동차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우 그룹이라고 하는
그 기업 안에서도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세계 경영을 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우의 최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고 위기 한번 겪지 않았던 이 대우그룹이 네. 갑자기 고꾸라진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위기가 없었다라고 제가 쭉 말씀을 네. 드렸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늘 위기였었던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국가 성장 발전 과정이랑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 말은 국가가 성장하면 기업도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성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용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의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게 위기에 다다르면 기업도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네. 구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97년에 제가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93년이 전성기라고 하면 그래봐야 기업이 만들어지고 최전성기까지 올라가는데 30년이 잘 안 걸렸다는 예.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까 인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이라고 하는 걸 잘 이용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국가의 성장 과정이랑 맞물리는 거죠. 국가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국가가 수출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전략으로 했을 때는 수출을 많이 하고 싶은 기업에게 당연히 일감도 몰아주고 네. 그러면 그 일감이 몰아간 걸 보고 또 금융사들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대출. 예.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빨리 성장을 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회사는 굴러갈 수 있죠. 회사는 예.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자체를 누군가가 위기라고 인식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금융사 하나가 네. 잠깐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국가의 성장 과정이랑 기업 니네 지금까지 장사 잘 됐으니까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잠깐만 이거 나는 이게 좀 위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꺼림직한데? 꺼림직한데 한 다음 달까지는 줬으면 좋겠는데 음.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네요. 당연히 채권 연장해 줄 줄 알았는데 채권단 중에 누군가가 네. 돈을 연장 안 해주면 이제 자금줄이 옥죄어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야. 그게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그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1996년, 7년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오너가 이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네.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흑자 전환을 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그 안에서도 좀 재편을 기업 자체를 한번 다듬는 과정을 한번 갖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네. 대우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너무 잘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는 너네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조금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실제로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왔었을 때쯤에 그때는 이제 총수들이랑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네. 그다음에 그 기업 그 국가에서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랑 예. 이렇게 막 대담하고 했었던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우중 회장은 꾸짖습니다. 정부 관료들을요. 너네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왜 위기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 이걸 기업을 믿고 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었던 방식을 믿고 한 번 더 지원해라. 한 번 더 지원만 해주면 이거는 이 안에서 너네 회사 운영 안 해봤지? 너네가 책상에 앉아서 자꾸 그 표만 보고 있어서 그래. 막상 너네가 지금 해외 나가봐. 그리고 대우라고 하는 기업 공장 돌아가는 거 한번 봐봐. 이게 위기인지.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 1년, 2년만 여기서 조금만 견디면 이거 금방 흑자 전환되고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이걸 위기라고 보고 여기에서 금융을 막는다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IMF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었던 경제 성장 논리를 네. 완전히 뒤바꾸는 그렇죠. 작업을 하는 시점이었었잖아요. 예. 이게 탁 하고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순간들이 왔었던 그때부터 대우가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당시 다른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를 기억해 보면 자신들의 알토란 같은 주력 계열사를 내놓거나 그렇죠. 통폐합하면서 뭐 계열사 이 그 그룹사는 이 산업을 하고 이 그룹사는 이 산업을 하고 이걸 막 국가가 재편하고 있는 과정인데 김우중 회장만 니들이 회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야 이거 된통 두드려 맞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뭐 대우라고 하는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제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다를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97년, 98년 이때의 대우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네. 위기라고 인식하기 본인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왜요? 대우자동차 너무 잘 나왔거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대우전자. 네. 그때 대우전자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기억하시는 탱크주의. 탱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광고 보면은 예. 냉장고를 예. 실제 크레인 위에서 막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냉장고 문 열고 브라운관 TV에 쇠굿을 막 퉁퉁 치고 이래도 안 부서집니다. 대우의 정신은 탱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막 예. 이러면서 막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우를 세계로 막 이러면서 세계 경영 예. 자서전 막 쓰고 맞아요.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하는 것마다 히트 쳤습니다. 티코, 네. 뭐 에스페로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우에서 나오는 모든 그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을 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전체적인 회사가 굴러가는 실제 조직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회사를 건강한 기업이냐 건강하지 않은 기업이냐라고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 그리고 교역 등을 주로 했던 김우중 회장 입장에선 환율까지 이렇게 뻥튀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우 제품들 더 잘 팔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조금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회사 내부에선 부실한 면도 분명히 존재했다. 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우의 부실한 면을 조금 그래도 경과했던 건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대우 김우중 회장의 특유의 그 리더십 스타일 때문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그 대우 붕괴의 원인을 김우중 회장의 리더십 하나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런 면이 좀 있을 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본인의 경영 철학이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었던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네. 이것도 참 이해가 이것도 참 좀 대단한 것 같거든요. 네. 회사를 더 늘려요. 아니 그러면 뭐 지금 부실해진 회사를 또 인수합병 하는 거예요? 쌍용을 삽니다. 야, 쌍용 자동차. 네, 쌍용 자동차를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고집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를 성장시켜 온 이 경영 철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회사는 점점 커 나가고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장도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샐러리맨들이죠. 네. 샐러리맨들은 위기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돌아가고 있고 네. 판매가 실제로 되고 있고 제조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기업 총수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또 응원을 해주고 네. 막 이러면 그 현장에서도 굴러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우가 위기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럼 누군가는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 자체가 대우는 없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룹사 보면 대부분 큰 비서실이라고 해서 네. 그룹 전반의 상황을 뭐랄까요? 모니터하고 네. 그다음에 현안들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큰 조직이 네. 그 총수 바로 옆에 있는데 대우는 그런 게 없나 보죠? 왜냐하면 총수 자체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장점이 될 때는 명확한 장점인데 예. 그 총수가 중간에 딱 중심을 딱 잡고 지금 전체 회사가 굴러가고 있는 구조들을 파악을 하고 이 회사 지금 그래 금융이 한번 끊기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본인 자체가 경시하다 보니까 네. 회사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실리지 않았던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IMF 외환위기가 이제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네. 대우그룹에 대해서도 정부도 어떤 워딩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뭔가 대우 스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았나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기존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인 체제 전환으로 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IMF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놓고도 지금도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이제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시에 기업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 IMF라고 하는 게 왔고, 저 IMF 어디서 왔지? 그래, 태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온 거고 이렇게 쭉쭉 와서 지금 한국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리더 이제 CEO들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럼 경제 성장의 방향성이라는 게 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할 때 이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권이었으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성장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거를 읽어내고 네. 그 과정에서 IMF가 네. 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쥐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IMF라고 하는 기구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있었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기업인들이 이제 판단인 건데 예. 김우중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잠깐 흘러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잠깐 흘러가는 시기에 너네가 지금 오버하고 있어. 예.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 관료들 니네들이 우리한테 이런 걸 지금 하라고 요구해? 그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네. 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가장 왕성하게 뻗어나갔던 시점에 그 중심에 있었던 대우그룹과 김우중 회장. 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또 지금도 이게 여러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으면 좋을까요? 시사점이요. 예.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요. 네네네. 그냥 샐러리맨들, 직장인들은 네네네. 어느 그룹사에 다녔습니다가 평생을 맞습니다. 브랜드가 돼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대우맨이에요. 예전엔 대우맨 그러면 대우도 좋았고 그쵸. 월급도 많이 주는 맞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사였습니다. 그런데 대우 그룹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다 이제 붕괴되고 나서 네. 대우 출신이다 그러면 실패한 회사에 실패한 직원들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당시에 일했었던 그 샐러리맨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은 당시에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었던 대우맨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네. 당시에는 느낄 만한 분명한 근거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만한 성과들이 있었고 그 성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었던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김우중과 그 대우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건 기업의 흥망성쇠임과 동시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가가 성장해 나가는 그다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정말 그대로 복제해서 성장한 회사가 대우입니다. 네.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대우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꼈었던 희열들, 그 샐러리맨들과 그 대우맨들이 느꼈던 희열은 사실 대한민국이 성장해 나가면서 느꼈던 희열과도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의 실패라고 표현하면 또 너무 과학한 거고 대우가 붕괴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도 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우가 좀 무너져 내려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국가가 무너져 나가는 과정과도 오버랩이 됐었기 때문에 예.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IMF가 한창 이렇게 막 한창 있을 때 97년, 98년 이때 MBC 뉴스데스크의 첫 화면은 늘 언제나 어디가 넘어갔습니다. 어떤 기업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했을 때 모든 국민들한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기업 대우거든요. 그럼요. 대우가 넘어갔을 때 느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충격. 예. 상실감도 좀 있었고요. 예. 와, 대우를 이렇게 부도를 해? 예. 라고 하는 거. 이거를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기업의 어떤 흥망성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정말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외환위기를 이겨냈잖아요. 예. 저희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체질 개선을 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또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접어들 때 진짜 우리는 체질 개선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또 다른 대우는 있지 않나? 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의 속도에 그렇게까지 그럼 저희는 체질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성장의 속도에 그렇게까지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이 성장과 국가의 어떤 방향, 국가와 기업,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과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놓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네. 우리는 IMF에서 무엇을 배웠냐? 네. 라고 하는 것도 또 되물을 수 있는 게 그러네요. 대우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대우라고 하는 기업이 흥망성쇠를 겪어왔었던 거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제라는 게 정답이 있기보다는 그 국가와 그 국가 국민들이 하나씩 만들어간 하나의 일종의 생태계인데 분명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180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는 걸 대우를 통해서도 알 네.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김우중 회장 자서전을 어렸을 때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 그리고 맨 앞에 사진들이 있는데 네네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사진 어느 하나도 정적인 사진이 없더라고요. 뭐 헬리콥터에서 막 뛰어내릴 때 찍었다든가 뭐 그리고 또 어딘가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라든가 뭐 뛰어가는 네. 거 아니고 빠른 걸음으로 그만큼 1분 1초를 아껴서 썼던 CEO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끝까지 결과도 좋았으면 좋은 인상이 남겨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본인이 제일 즐겨 먹었었던 게 비빔밥이라고 하잖아요. 네. 빨리 먹을 빨리 수 먹을 있어서 국밥은 뜨거워서 천천히 뜨거워서 먹게 시간, 된다고. 예, 그리고 그래서, 비빔밥을 그렇게 예. 드셨다고 할 정도로 네. 그다음에 뭐 잠을 비행기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본인을 닮은 샐러리맨들에게는 또 엄청난 또 그에 합당한 어떤 성과들도 줬었던 네.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뭐 장점과 단점이 네. 명확했었던 CEO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대우와 김우중 스토리를 들으면서 꼭 하나 중요한 교훈도 얻습니다. 뭐죠? 아무리 우리가 배울 게 많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결과가 좋아야 좋은 기억으로 남는구나. 네, 이거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것도 오늘의 시사점으로 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